도윤 씨, 이게 뭐죠? 부관장님이 봉투에서 찢어진 캔버스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저, 저는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 몰려든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죠? 귀신이 넣었나요? 비꼬는 말투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림을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모든 시선이 차갑고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5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 여기저기서 실망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25년 전 7살 때처럼 다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간 경비를 하고 있어요. 밤 11시 반. 미술관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3층 전시실로 향했어요. 오늘이 월말 점검일이거든요.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이곳의 모든 작품들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색깔을 보는 게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빨간색이라고 할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수십 가지 빨강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은 신기해하셨죠. 7살 꼬마가 크레파스로 그리는 그림이 어른들 것보다 더 섬세하다면서요. 그런 제가 이 미술관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25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복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제 능력을 발견했어요. 훼손된 그림의 원래 색깔을 복원하는 일, 그게 제 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복원사가 되려면 학력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높은 벽이죠. 그래서 지금은 야간 경비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식으로 복원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둘러보고 2층 조각 전시실을 지나 3층으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회화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는 곳입니다. 복도 끝 보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오후에 점검할 때는 잠겨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보관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 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벽면에 걸려있던 포장용 상자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비스듬하게 말이에요. 상자에는 김홍도 마이너스 씨름도 모작, 복원 예정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며칠 전부터 복원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였어요. 조선 후기 김홍도의 유명한 작품을 모사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왜 여기에 있을까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원래 위치인 벽면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거든요. 마치 조각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림이 산산조각 나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반 이상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캔버스 곳곳에 깊은 흠집이 나 있었고 물감층이 벗겨져 나간 부분도 여러 군데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말이죠.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최소 수억 원은 될 텐데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복원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다른 경비원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오태명 부관장님이 서 계시더군요. 도윤 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관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 부관장님. 월말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관실 문이 열려 있어서 확인해 보니 그 상자 뭐예요? 부관장님이 제가 들고 있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안에 그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부관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겠네요. 네. 그게 무슨 CCTV 기록을 확인해야겠어요. 부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림은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관장님은 마치 제가 그림을 망가뜨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보관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한 지 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림이 훼손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저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 훼손된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부관장님의 차가운 시선도 말이죠. 새벽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제가 정말로 그림을 훼손한 범인으로 몰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고는 물론이고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건 제 꿈이었습니다. 보건사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취미로 그린 것들이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 작품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때 그린 크레파스화였어요. 보육원에서 가족을 그리라고 했을 때 상상으로 그린 것이었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가족은 아니었어요. 저는 7살 때 이 미술관 로비에서 발견된 아이였거든요. 누가 저를 버리고 갔는지, 왜 버리고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그래서 더욱 이 미술관이 특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과 처음 만난 곳이자 제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 곳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윤 씨죠? 저는 설지안입니다. 관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의외였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미술관으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과연 오늘 이후로도 이 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그림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직원들이 출근해 있더군요. 관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왠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설지한 관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으셨죠. 관장님은 올해 58이시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가이시기도 하고요. 앉으세요, 도윤 씨. 의자에 앉으며 관장님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인데 오늘은 뭔가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더군요. 네, 관장님. 하지만 제가 그림을 훼손한 건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상태로 발견한 거예요. 관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CCTV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그 보관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도윤 씨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관장님, 저는 정말로 그때였어요. 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태명 부관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관장님, 지금 직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겠어요. 부관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도 차가웠고요. 태명 씨, 진정하세요. 아직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관장님이 관장님 말을 끊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군요. 도윤 씨, 이제 그만 실토하는 게 어때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부관장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그 그림이 저절로 망가진 거예요? 부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장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단 밖에서 얘기하죠. 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관장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더군요. 큐레이터들, 행정 직원들, 그리고 몇몇 경비원들까지 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관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김홍도 씨름도 모작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한도윤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충격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그림, 당신이 건드린 거죠? 부관장님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죠. 아닙니다, 부관장님. 저는 정말로.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했나요? 부관장님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도윤 씨가 그럴 리 없을 텐데요. 큐레이터 김민정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증거 앞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해야 해요. 부관장님이 김민정 씨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죠. 한도윤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부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군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그 말이 마치 이미 제가 범인으로 확정된 것처럼 들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장님, 언론 브리핑은 언제로 잡을까요? 부관장님이 관장님께 물었어요. 언론 브리핑이라니요?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장이에요. 태명 씨, 그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 관장님이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부관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관장님, 이런 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부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분명히 다른 진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관장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도윤 씨, 사표를 쓰는 게 어때요? 그럼 좀 더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사표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일해온 이곳을 그냥 떠나라는 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말했어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진짜 억울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부관장님의 차가운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세요, 도윤 씨. 내일 다시 얘기하죠. 관장님,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일 것 같아요. 관장님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술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뒤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술관 정문을 나서니 오후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햇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게 단순한 사건일까요? 부관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진범을 찾는 것보다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한다고 했을 때의 부관장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몇 개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술관 동료들로부터였죠. 대부분 걱정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예술품 파괴범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로 제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이 있을 거고 그걸 밝혀내야 해요.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일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전 10시에 회의실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명 부관장, 총무과장 이영수 씨, 그리고 법무팀에서 나온 변호사까지 말이에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도윤 씨. 부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혼자 앉았습니다. 마치 법정의 피고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관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오실 거예요. 부관장님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설지한 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으셨죠? 관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인데 말이죠. 시작하겠습니다. 부관장님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한도윤 씨,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경 3층 보관실에 출입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월말 점검 때문에. 그때 김홍도 씨름도 모작 상자를 만진 것도 맞나요? 네, 하지만 그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장님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관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는데 왠지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나 표정을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윤 씨, 그림을 직접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였나요? 관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캔버스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물감층도 벗겨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복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관장님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원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관장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평소 제 열정을 인정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부관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혹시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이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복원실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그런 이유로 그림을 훼손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관장님이 저를 더욱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도윤 씨. 관장님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관장님이 자꾸 제 얼굴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말할 때 입모양이나 손짓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관장님, 저는 정말로 무고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간절히 호소했지만 관장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믿는다고 해서 증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그림을 건드리지 않았나요? 부관장님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관장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관장님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군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던 분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관장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관장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지만 관장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부관장님께서 마저 처리하시겠죠.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윤 씨 앉으세요. 부관장님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관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가요? 법무팀 변호사가 부관장님께 물었어요. 일단 정직 처리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논의하죠. 정직이라는 말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식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부관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분명히 다른 진실이 있을 거예요. 도윤 씨, 이미 충분히 조사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나가세요. 부관장님의 말이 최후 통첩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미술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관장님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인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관장님이 자꾸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제가 말할 때의 표정이나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시려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도윤 씨죠? 저는 중앙일보 기자 김태연입니다. 미술관 그림 훼손 사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에까지 알려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사실이 아닌 건가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자의 말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언론과 이야기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기사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내일이면 제가 예술품 파괴범으로 신문에 실릴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관장님의 마지막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뭔가를 참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슬픔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걸까요?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미술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5년 전 7살짜리 제가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직원 사물함 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런 일을 저지르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범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사물함 앞에 도착하니 오태명 부관장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법무팀 직원과 총무과장도 함께 있었고요. 부관장님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도윤 씨 왔군요. 사물함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왜 제 사물함을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정식 조사 과정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서명하면서 말했지만 부관장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 제가 넣어둔 개인용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벌옷, 세면도구, 그리고 몇 건의 미술 관련 서적들이었죠. 부관장님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물함 맨 뒤쪽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부관장님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부관장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작은 캔버스 조각들이었어요. 물감이 묻어있는 찢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조각들이 며칠 전 훼손된 기몽도, 씨름도, 모작의 일부분 같아 보였거든요. 이게 뭘까요, 도윤 씨? 부관장님의 목소리에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제 사물함에 넣어둔 게 분명했어요.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죠? 귀신이 넣었나요? 며칠 전에도 들었던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해졌군요. 법무팀 직원이 조각들을 투명 봉지에 넣으며 말했어요. 증거품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도윤 씨, 이제 그만하세요. 부관장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어때요? 왜 그 그림을 망가뜨렸는지 말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림을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보건실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부당하니까 화가 났던 거 아닌가요? 부관장님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꿈이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꿈을 이렇게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훼손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과장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영수 과장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간절히 호소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말이죠. 도윤아, 그냥 인정하는 게 어떨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원 박민호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선의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더 상처가 됐습니다. 민호 형까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민호 씨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설지한 관장님이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욱 차가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관장님,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부관장님이 캔버스 조각들을 보여드렸어요. 관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사물함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관장님, 저는 정말로 이제 그만하세요. 관장님이 제 말을 막으셨어요. 5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관장님만큼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몰려든 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모두 차갑고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큐레이터 김민정 씨마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5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아는 거구나. 여기저기서 실망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림을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7살 때 이 로비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 말이에요. 그때도 이랬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워 했었거든요. 정말로 버려진 아이인지 혹시 가출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엄마가 곧 올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왜 저는 늘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버려진 아이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따가웠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부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정식 징계 처분이 날 때까지 대기하시고요. 징계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관장님도 돌아서서 가시려고 하셨어요. 관장님, 간절히 불렀지만 관장님은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목이 메어왔지만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 7살 때처럼 말이에요. 다리가 휘청거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건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이곳에서 일하며 쌓아온 추억들도, 동료들과의 우정도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약해 보였는데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캔버스 조각들을 제 사물함에 넣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관장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미술관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25년 전 제가 버려졌던 곳이자 지금 다시 한번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7살 때와는 달리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그리고 제 무고함을 증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미술관 정문을 나서며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의지로, 체념에서 결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찾겠어요. 집에 돌아와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5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반쪽짜리 스케치였습니다. 7살 때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유일한 흔적이었죠.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술관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기억 말이에요. 작은 손에는 이 조각난 그림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케치에는 여자의 옆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반쪽만 남아 있어서 완전한 모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이게 제 어머니의 그림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화가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라고요. 어릴 때는 이 그림을 보며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이 그림만이 유일한 가족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장실에서 본 그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벽에 걸린 여러 작품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자의 얼굴을 그린 스케치였는데 그림체가 제 손에 있는 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특히 선의 느낌이나 음영 처리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설지한 관장님이 그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관장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제 손에 있는 스케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1년 전 관장님이 딸을 잃어버리셨다는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된 게 25년 전이었죠. 나이를 계산해 보니 들어맞았습니다. 관장님의 잃어버린 딸이 지금 제 나이쯤 될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관장님이 저를 차갑게 대하신 이유도 설명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자신의 딸과 닮았다고 생각하셔서 감정이 복잡해지신 건 아닐까요? 손에 든 스케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여자의 옆얼굴이 제법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섬세한 음영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그림 속 여자가 제 어머니일까요? 그리고 혹시 설지한 관장님이 제 어머니를 그린 건일까요? 너무 많은 추측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한 연결고리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던 그 복잡한 눈빛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범인을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찾던 가족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관장님이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모르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요? 스케치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고 그 진실 속에 제 과거도 함께 얽혀 있을 거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술관 IT팀 직원 강수진 씨였어요. 도윤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미술관으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수진 씨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하니 강수진 씨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이쪽으로 와요. 지하 1층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었는데 강수진 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CCTV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파일 삭제 기록이에요. 누군가 며칠 전 CCTV 파일을 일부 삭제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누명을 쓴 그날 밤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언제 삭제된 거예요? 29일 오후 6시경이에요. 도윤 씨가 야간 근무 시작하기 전 시간대죠. 정확히 제가 그림 훼손 현장을 발견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됐는데 그 시간대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은 강수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예요? 오태명 부관장님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관장님이 CCTV 파일을 삭제했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네, 로그 기록이 명확해요. 부관장님 계정으로 3층 보관실 CCTV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거예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함정에 빠진 게 맞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백업 서버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복구 가능한 파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강수진 씨가 다른 컴퓨터로 이동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백업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몇 분 후 강수진 씨가 외쳤습니다. 백업 파일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에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29일 오후 9시경 3층 보관실 앞 복도였어요.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이 보관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로 봐서는 남성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더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다른 앵글 카메라 영상도 있을 거예요. 강수진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복도 반대편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관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크기나 모양으로 봐서는 그림 상자 같았습니다. 화질을 개선할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해볼게요. 강수진 씨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가지 필터를 적용하자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옆얼굴이 어렴풋이 보였거든요. 이 사람, 오태명 부관장님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강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관장님이 직접 보관실에서 그림을 가져간 거네요. 그리고 CCTV 파일까지 삭제해서 증거를 없앤 거고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관장님이 직접 그림을 훼손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이 영상을 복사해둬야겠어요. 이미 따로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화질이 너무 나빠서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보건실 출입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출입 기록이 저장되거든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9일 오후 8시경 오태명 부관장이 보건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어요. 보건실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 그림을 훼손한 다음 증거를 처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보건실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겨진 흔적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업대 위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좀 이상해요. 평소 보건실은 각종 도구들과 재료들로 어수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문 채취 도구 있나요? 강수진 씨가 캐비닛을 뒤져서 간이 지문 채취 키트를 찾아냈어요. 작업대 표면을 조사해 보니 여러 개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보건 담당자들의 것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채취해뒀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과학수사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설지한 관장님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관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강수진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삭제 기록과 백업 영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관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로 태명 씨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버실로 내려가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관장님이 모니터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확실하지 않군요. 화질이 너무 나빠서. 관장님도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문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겠네요. 그때 관장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작업실로 올라가서 얘기하죠. 관장님의 개인 작업실은 미술관 4층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어요. 작업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장님의 작품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장님, 저것은? 스케치북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린 습작들이었죠. 관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쉬셨습니다. 31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그린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케치북 속 그림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 중에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옆얼굴을 그린 그림인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관장님, 혹시 이 그림
주머니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반쪽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죠. 스케치북의 그림과 제 반쪽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7살 때 제 손에 쥐어져 있던 거예요. 미술관 로비에서 발견됐을 때 말이에요. 관장님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럼 당신이 네, 아마도 관장님의 딸일 거예요. 3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먼저 밀려왔어요. 왜 지금까지 모르셨던 거죠? 관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매며 표정이 어릴 때 딸과 너무 닮아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거였어요. 감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강수진 씨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건실에서 발견된 지문 중 하나가 오태명 부관장님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오태명 부관장이 그림을 훼손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게 확실해졌어요. 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모든 걸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31년 만에 찾은 딸에게 사과해야겠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태명 부관장의 음모도 드러나고 저와 관장님의 숨겨진 관계도 확인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관장님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단순히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미술관에 왔습니다. 강수진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정식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수사관들이 오태명 부관장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CCTV 삭제 기록과 지문 증거, 그리고 백업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관장실에서 설지한 관장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1년 만에 만난 부녀지간이지만 아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도윤아, 관장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정겨운 말투로 불러주셨어요. 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관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사과하세요? 널 지켜주지 못해서 31년 동안 너 혼자 살게 만들어서. 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장님, 아니 어머니.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내가 사라진 그날. 내가 정말 미쳤었어. 관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우리 집 앞 놀이터에서 잠깐 놀게 했는데 한눈을 판 사이에 없어진 거야. 온 동네를 다 뒤졌어도 찾을 수 없었고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관장님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도 냈지만 소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미술관 로비에서 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갔어. 바로 달려갔는데 그때 너는 이미 보육원으로 옮겨진 후였어. 담당자가 말하길 아이가 기억을 잃은 상태라고 하더군. 관장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너를 봤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 겁에 질려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린 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담당자가 말하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어. 억지로 데려가면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어. 그런데 왜?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관장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갔는데 내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됐다고 하더군. 행복한 가정을 찾았다면서.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입양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어. 몇 년 후에 사실을 확인했을 때 너는 여전히 보육원에 있었지. 관장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때 다시 찾아가려고 했는데 너는 이미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어. 그렇게 계속 놓쳤지.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만약 그때 관장님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내가 널 잃어버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림으로만 붙잡고 있었어. 관장님이 스케치북을 가리키셨어요. 매일 너를 그렸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이 다시 보였어요. 모두 저를 그리워하며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이 미술관에 왔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눈매며 표정이. 어릴 때 너와 너무 닮았거든. 그럼 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리고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만약 정말 내가 내 딸이라면 31년 동안 널 잃고 살았다는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더라고. 관장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때 수사관이 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태명 용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오태명 부관장은 지난 2년간 미술관 예산을 횡령해 왔다고 했습니다. 총 3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최근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들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도윤이를 이용한 거군요. 네, 그림을 훼손하고 한도윤 씨에게 누명을 씌워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장부를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CCTV 파일 삭제나 사물함에 증거품을 심어둔 것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횡령, 증거인멸,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태명 부관장의 인생이 끝장난 거였어요. 자업자득이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완전히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사과문도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요.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됐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떠나고 나서 관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와 관장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1년 동안 혼자 살았던 시간들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관장님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게. 관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뭐요?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당장 엄마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건 확실했거든요. 며칠 후 미술관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정식 보건사 채용 제안도 함께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보건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미술관에서 말이죠. 동료들도 모두 사과해 주었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다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정 큐레이터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도윤아. 나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괜찮아요. 상황이 그렇게 보일만 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해줄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꿈꾸던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찾았어요. 비록 관장님을 엄마라고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건실에서 첫 출근을 하던 날 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니? 네, 정말 좋아요. 보건 도구들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도윤아,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나를 언제쯤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관장님이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1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보건실의 따뜻한 조명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보건사로서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말이죠. 훼손된 그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이 제 직업이 됐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 관계처럼 말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손에 든 붓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붓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했던 반쪽 스케치가 완성되었듯이 제 인생도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보건사로 정식 채용된 지 2달째였어요. 매일 저녁 6시면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개인 시간이 시작되는 때였죠. 보건실 구석에는 작은 작업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왔구나. 설지한 관장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와 함께 그림 복원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관장 업무가 끝나면 이곳으로 오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네, 어머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보이시는 표정이었죠. 오늘은 뭘 복원하실 건가요? 18세기 정선의 산수화야. 습기 때문에 물감층이 많이 손상됐어.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쳐 보이셨어요. 곳곳에 얼룩과 균열이 있었지만 원래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19세기 미나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까치와 매화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색이 많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도윤아, 그 붓 기법 정말 좋아졌네. 관장님이 제 손놀림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철학도 말이에요. 보건실의 조명이 따뜻하게 2작업대를 비췄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도윤아. 네. 너를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3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붓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너만큼이야 했겠니?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보건실을 붉게 물들이며 지나가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 색깔이라는 게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붓끝에 묻힌 물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제가 가진 색감 능력이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생긴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상 심리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선물이었던 거죠. 도윤아,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색이 서럽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모든 색이 따뜻해요. 같은 빨강이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버려진 색이 아니라 찾아온 색으로 살게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렇게 말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두 사람 앞에 놓인 그림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훼손되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관계와 닮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내일도 같이 작업할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물론이죠. 그럼 오늘은 이만 정리하자. 작업 도구들을 정리하며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보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두 개의 작업대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그럼 집에 가서 직접 만들어줄까? 정말요? 몇 주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31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술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바라보던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볼 사람이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에서 찾아온 딸로, 외로운 경비원에서 꿈을 이룬 보건사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